지난달 발생했던 경남 진주 방화 살인 사건, 그리고 창원의 10대 소년 윗집, 70대 할머니 살해 사건 등 이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지나가던 행인을 마구 때리고 스스로 자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을 요구하면서 보호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인천에서만도 최근 3개월 사이에 4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2분 모셨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황원준 박사님, 그리고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2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황원준 박사님, 이 조현병이 어떤 질환이고요, 또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했었는데 2011년도에 그런 어감이 좀 안 좋다 해가지고 조현병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바뀌었는데 이건 뭐 이제 망상이라는 사고장애, 생각의 문제, 또 감정의 문제, 또 어떤 그 지각의 문제, 또 행동 문제 등 인격의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그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뇌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망상, 또 환각, 또 어떤 말 같은 것도 말의 흐름이 우리가 철도 레일이 이렇게 흩어지면 이탈하듯이 말의 흐름이 좀 이탈된다라든지, 또 행동 자체가 긴장성 행동이라든지 그런 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음성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과연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이제 우리가 모든 정신질환, 특히 이제 조현병의 원인도 생물학적인 원인, 또 개인 심리적인 원인, 환경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또 치료도 역시 생물학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거고, 또 개인 심리 상담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를 위해서는 정신치료, 또 뭐 인지재활치료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약물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약물 치료인데 지속적인 아주 꾸준한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인데 보통은 한 5년 이상 아주 꾸준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 4분의 1 정도는 완치가 된다라고도 합니다. 책에서는. 쉽지, 그렇지만, 책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임상적으로 저희가 경험할 때는 많은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0 내지 40%에서는 좋아졌다보다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나머지 한 4분의 1에서는 인격의 황폐화가 돼서 상당히 좀 삶이 힘든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 치료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한 5년 이상만 치료를 잘한다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완치도 가능하지만 결코 간단한 어떤 그런 질환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장종인 국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나 관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비롯되는 안타까운 이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이제 이 사건을 정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저는 다른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뭐 이렇게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문제의 원인이 조현병 또는 조현병 환자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접근보다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방치 또는 치료 체계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사건이다. 이런 식의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왜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는지에 대한 답도 나오죠. 이제 앞서 이제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속적인, 그리고 이제 꾸준한 일상생활에서의 그 관리와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지원이라든가 또 가족들이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 지자체나 사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가 이제 공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진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고까지 이제 발전했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런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방임 이런 사건들을 계속 부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황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현병 환자들 부분 사회적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 공적 책임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특히나 또 이번 사건의 그 진주 사건의 경우에는 분명히 사건 10일 전에 분명히 형이 입원시키려고 묻어내를 사실 노력했습니다. 시청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보호소 찾아가기도 하고 경찰에 의뢰하기도 했지만 사실 입원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는데 그만큼 2017년도 5월 30일 날 정신보건복지법이 바뀌면서 입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도에 이 정신보건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죠. 입원이 어려워졌군요. 네. 그전에는 이제 뭐 보호자 동의 하에 있으면 정신의사가 판단해서 입원이 필요하다 싶으면 좀 강제 입원도 소위 비자의 입원을 통해서 치료가 좀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입원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자 경우에도 형이 경찰서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지만 경찰서에서도 두려워했고 또 왜냐하면 경찰도 이게 정확한 조현병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자기가 응급 입원을 시켰다 할 경우에 또 자기한테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을 건가?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보호자가 입원하려면은 보호자가 두 명 이상 있을 텐데 형님은 보호자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 또 입원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결국에는 입원하지 못하고 12일 후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렇던 여러 가지 그런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네. 그런 문제가 볼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런 치료가 잘 적절하게 타이밍이 맞게끔 치료가 돼야 되고 치료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추적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결국 그 추적 관리도 가족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대로 저 사무장처럼 주변에 많은 인프라들이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잘 체크가 돼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약을 잘 먹고 있는지 꾸준한 치료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체킹이 돼서 잘 확인할 수 있어서 어쨌든 적절한 치료가 잘 받도록 우리 사회가 또 가족이 또 병원과 의료기관과 함께 해줬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물론 피해를 입는 건 일반 시민들이지만 이로 인해서 다른 조현병 환자를 보는 시각, 포비아라고 하죠. 이 정신장애인을 향한 우리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에 치료를 잘 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또 다른 피해가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장종인 사무국장님께서는 그런 측면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실제로 지금 이제 진주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정신 장애인들, 특히 이제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공포와 혐오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과거에 이제 그 조현병 환자들의 이제 특이 행동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부분들도 진주 아파트 진주 사건 이후에는 이제 바로바로 신고가 된다든가 바로바로 민원이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입원 2주 정도 해가지고 이제 행정입원이 지금 가능한데 그 행정입원 비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신장애인 특히 이제 그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공포가 늘어나면 결국은 그 조현병 환자들한테는 하나의 이제 낙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조현병 환자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낙인감이 커질수록 이제 병을 숨기게 되죠. 네. 병을 숨기게 되고 병을 숨기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치료 시기가 놓치면 다시 또 이제 중증의 상태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악순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 이 전문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황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실제 진료실에서 제가 그냥 진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환자들도 그런 뉴스에 그런 보도되면은 많이 위축감을 가지고 있고 또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고 치료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거라 사실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위축감이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인천구치소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감되는 환자를 진료를 많이 경험한 바로 보면 물론 결과적으로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구속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치료가 필요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는데 뭐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폭력 전과 48범도 치료돼서 네. 구속되지 않고도 지금 잘 살고 있는 환자분을 경험한 게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어떤 사건 사고가 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신질환에 의해서 어떤 범행이 저지른 건 아닌지 추측성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환자분이 많이 유축되고 이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제 내지는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겁다 그럼요.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네. 네. 자, 그렇다면 장사무 국장님, 이 정신질환과 범죄율 간에 뚜렷한 어떤 상관관계나 뭐 어떤 그 객관적인 데이터로 조사된 결과 이런 게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긴 한데요. 그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제 정신 그 질환자에 의한 범죄율 그리고 비정신 질환자에 의한 범죄율 통계가 나오는데 전체 범죄율로 봤을 때 이제 정신 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이 0.08%. 그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사실 아주 범죄율이 비싸군요. 네. 범죄율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제 비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이 1.2%. 오히려 이제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보다 비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이 15배가 높은 걸로 이제 대검찰청 범죄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와는 달리 사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그 범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이제 비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더 많기 때문에 범죄율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정신질환자를 이제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그 잘못된 그야말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협된 편견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해이고요. 네. 아, 황 박사님, 이 경찰청 통계나 정신의학계 통계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경찰청을 파악하는 언론도 보도 보면 사실 분명히 뭐 일반인에 비해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더 높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학회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도 봐서는 분명히 일반인의 강력범죄 비율에 비해서 정신질환자라 해가지고 강력범죄가 높지 않다. 그렇게 좀 의학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네. 실제 이제 임상적으로 봐도요. 지금 이번에 그 진주 방화 사건만 해도 이 환자분이 증상 중에 하나가 피해망상이 있습니다. 아, 피해망상. 네. 피해망상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피해받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피해를 가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병적인 증상이 결부됐을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일반인이 뭐 이런 사회적인 범죄처럼 묻지마 범죄처럼 아무나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병적인 증상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치료를 적절하게 잘 치료되면 급성기 증상만 잘 또 벗어나게 되면 또 이런 범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일반인에 비해서 강력 범죄율이 높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새로운 사실들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요, 이 황 박사님. 이런 그 정신장애인들은 꾸준히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속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환자 본인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그럴 텐데 현재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이런 정신장애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뭐 체계적인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도 이제 여러 이제 그 광역 정신보호센터가 증기센터가 있고 또 이제 구마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등록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전에는 환자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2019년 4월 30일 날 법이 좀 개정돼서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하도록. 이제 그래서 6개월간 유예 기간이 돼서 이제 올 10월 23일이면 의무화돼 가지고 이제 그런 기관에 공공기관에 관리기관에 이제 그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조현병 환자 한 50만 명이 있다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정신 의료기관이라든지 요양시설에 입소한 부분이 한 뭐 7만여 명 있다고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한 9만 2천 명 정도는 또 지역사회 그런 재활센터 그런데 지금 이제 정신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나머지 한 33만 명 정도는 전혀 지금 사회에서 지금 흩어져서 지금 관리도 안 되는 상태란 말이죠. 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군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놔야 그들이 갈 곳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장 더 안전한데 오히려 병원이니까 더 입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예전보다도 훨씬 더 이제 물론 정신보건법 처음 만들어질 때, 지금은 정신보건복지법이지만 더 이전에 정신보건법을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런 범죄가 많다 보니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는 법을 어찌 보면 만들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훨씬 더 급격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입원율이 높다고 많이 하셨는데, 또 하나 또 뭐냐면 저는 반대로 입원율이 높고 재원율이 많긴 하지만 또 OECD 국가 중에서 병이 걸렸다 이거죠. 걸렸으면은 빨리 조기 진단이 받고 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치료를 하는 기간이 OECD 국가는 12주밖에 안 걸립니다. 바로 입원해가지고 빨리 치료하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56주 이상 걸립니다. 훨씬 더 병이 발병을 해도 치료할 수 있는 시간까지 많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만큼 치료가 적절히 조기에 진단되거나 치료되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런 사회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우리가 또 이런 인프라가 조금 더 조기에 발견해서 또 지속적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가 좀 많이 필요하다. 좀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요, 굉장히 그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관리와 지원이 충분한지도 궁금합니다. 장 사무국장님, 이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분들은 현재 어떤 지원을 사회적으로 또 받고 있는지,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일선에서 여론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제 아직까지도 체계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뭐 이제 당사자들로부터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정신장애인 중에서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비율 자체도 굉장히 낮고, 이제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계속해서 이제 그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라든가 공포가 계속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하는 것 자체를 이제 많이 꺼려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시스템 안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사실 이제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등록해봐야 특별히 내가 뭐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지원 받는 것도 없는데 괜히 내가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것만 사회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주민센터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신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리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특별히 지원받는 것 없이 이제 그런 낙인감만 생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지금 이제 각 보건소별로 있는 정신보건복지센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제 인력이 워낙 부족하고 제대로 된 이제 정신보건센터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투약 관리라든가 치료 관리라든가 병원을 이제 주기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이제 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인력 가지고는 사실은 예방적 활동을 하기에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타해를 했다거나 이렇게 뭔가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보건센터 직원들이 가서 이제 사후 약방을 예, 하는 거군요. 사후 대책을 하는 거에 사실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활동이 지금 이제 전무한 상태에서 사실 이제 많이 사각지대에 좀 놓여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미처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깊이 있게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입니다. 인천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황원준 박사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은 저와 함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조성을 위한 자전거 문화축제 제3회 경기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이 5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하남 미사지구 친환경 자전거도로 그린웨이에서 펼쳐집니다. 하남 선동에서 미사동을 거쳐 팔당대교까지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대표 문화축제. 자세한 사항은 제3회 경기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